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프리츠하버에 대한 논란과 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화학 무기의 개발과 사용, 그리고 이어지는 대량 학살의 여부 등이겠습니다. 사진 속 모습은 실제로 다량의 염소가스가 분출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눈앞에서 저런 일이 생긴다면 전쟁 중이어도 순식간에 사기가 저하될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화학무기의 사용은 광범위한 공격과 대량 학살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기 저하와 부상자 급증을 통한 기동성과 작전 수행 방해가 큽니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저번 영상에서 봤던 1899년의 제1차 헤이그 협약입니다. 참고로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리기 위해 이준, 이상설, 이휘종으로 구성된 특사를 파견했던 것은 1907년의 제2차 헤이그 협약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1차 협약보다 이후인 1914년 7월 28일을 발발합니다. 결국 제1차 헤이그 협약에서 선언된 내용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전쟁 범죄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츠하버를 필두로 한 독일에 의해 수많은 화학 무기가 탄생하고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어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제협약을 어기면서 먼저 질식성 화학 무기를 발표한 것은 1914년 10월 프랑스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최루 수류탄의 형태로 눈물가스가 사용되는데 성분의 추측은 자일릴 브로마이드 혹은 에틸 브로모 아세테이트로 추정됩니다. 최루 수류탄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고서야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우선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프랑스의 화학무기 사용은 독일군에게도 사용 빌미를 제공했고, 이는 점차 확대되어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하버는 영리한 인물이었습니다. 협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질식성 독가스를 단일 물질로 발포함이 금지된 것이지, 미리 땅에 매장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독성가스가 퍼져나가는 것은 국제협약에 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1914년 4월 바람이 적당한 방향으로 불어오는 날 이프르 지역에서 염소가스가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당시 1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부터 예상되는 것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염소가스는 분명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진격을 막았지만 독일군 역시 처음 보는 광경에 반격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총으로 죽던 다른 형태로 죽던 전쟁에서 좋고 나쁜 것은 없으며 빠르게 전쟁이 끝나는 것이 더 적은 사망자를 만든다는 하버의 생각은 표현만을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염소가스의 생산에도 하버와 보슈가 암모니아 합성으로 함께했던 거대 화학회사 바스프는 기여합니다. 정확히는 바스프, 그리고 아스피린 등으로 유명한 바이엘, 생체 염색 물질로 지금도 과학계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획스트가 합동회사를 설립합니다. 참고로 획스트 33342 염색약 등은 세포 핵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바이오 실험하는 분들은 자주 보시는 물질인데, 이를 호치스트라고 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히 획스트이니 앞으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합시다. 이 세 기업이 합동 체계를 이룬 것은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4-5개의 기업이 합동으로 거대 체계를 만들었으며, 독일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테레센 게마인샤프트 파르벤 인두스트리 H, 줄여서 이게 파르벤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합동염료공업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염료 산업이 핵심 기술이었으며 염료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염소가스를 전쟁터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흔히 이게 파르벤은 전범 기업으로 히틀러와 나치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게 파르벤은 이익 추구만을 위한 기업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나치 독일이 반나치 성향의 카를 보슈를 쫓아내고 나치 성향 인물을 새로운 수장으로 세우면서 전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염소가스는 유입되면 폐 속의 수분과 반응해 염산과 차염소산을 발생시킵니다. 이들은 당연히 유독성 물질인 만큼 폐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발생시키며 급격히 활성산소를 만들어 호흡이 지속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X선 사진을 봐도 정상 폐 사진에 비해 뿌옇게 손상된 폐가 염소 흡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이어 1915년 9월 영국은 루스 전투에서 염소가스를 사용합니다. 이 전투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영국군이었습니다.
영국군 본진에서 자신들의 염소가스 무기가 폭발에 노출되며 스스로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염소가스보다 더욱 즉각적이고 강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프리츠 하버는 포스젠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포스젠은 100여 년 전인 1812년에 이미 이산화탄소와 염소가스를 넣고 햇빛을 쬐이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 존 네이비에 의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포스젠을 만드는 것은 독일에게도 다른 나라에게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담당자가 하버였다면 프랑스의 포스젠 작전과 해독제 개발 등 화학전 담당자는 누구였을까요? 화학과 학생이라면 무조건 유기화학 수업에서 들어봤을 인물, 모르면 졸업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인 1912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빅터 그리냐르입니다. 1915년 12월 독일은 포스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916년 2월 프랑스는 치열하기로 유명했던 베르댕 전투에서 포스젠을 살포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하버가 세계대전 이후여서 화학무기 사용자에게 노벨상 수상이 오르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이지,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받은 그리냐르도 시기를 잘못 탔다면 같은 처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화학무기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 중 하나는 1917년 7월 독일이 처음 사용했던 겨자가스입니다. 제3차 이프루 전투에서 사용되어 이프라이트라는 별명이 있기도 한 겨자가스는 수포제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물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죠. 겨자가스가 급격한 질식으로 사망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사망률이 2에서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전쟁은 끝납니다. 그럼 그 많은 화학무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다 그냥 바다에 버렸습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겨자가스는 과산화수소 농도를 높인다고 하고, 그 외 다른 화학무기들도 바다에 유출될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킵니다. 최근에도 바닷속에 무작정 내던져진 화학무기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예측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여러 물질들이 사용되었으며 염소가스와 포스젠, 겨자가스를 섞어 한 번에 퍼뜨리는 등 단일 물질이 아닌 형태로 발사체만 안 썼을 뿐이지 질식성 독가스를 모두가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각 국가들은 화학자들을 소집해 독가스의 개발과 방독면의 구성, 해독약의 연구 등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화학자들의 전쟁이라 부르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하튼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은 선정되지 않던 노벨상이 다시 수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8년 노벨 화학상은 프리츠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 개발에 주어집니다. 직접적으로 독일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국가들에서는 하버에게 노벨상이 주어지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재심이나 투표와 같은 과정 없이 아무런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버의 업적이 과하게 뛰어난 것이기도 했고, 몇몇 매체에서는 하버가 전범으로 구분되어 망명을 일삼다 쓸쓸하게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전범 명단에 오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버 전범설과 피난 중 사망설 모두 극작가들이 날조로 만들어낸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오래 버틸 수 있던 것 역시 독일 최고 애국자 하버의 작품입니다. 하버는 질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해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질소 화합물이 사용되는 또 다른 큰 분야가 초석, 곧 질산 포타슘을 이용한 화약이었습니다. 당시 땅에서 채굴되는 질산 포타슘이 사용되거나 정제를 통해 순도를 높여 사용하는 것은 흔했지만, 공기 중의 질소로 질산 포타슘을 만드는 것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초석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영국의 해상 봉쇄로 초석 공급이 끊어지고 반년 내에 자원 부족으로 화약이 고갈되어 패배한다는 시나리오를 하버는 내다봅니다. 하버는 바스프에 연락해 암모니아에 대한 자신의 지분만큼을 질산 포타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질산을 합성하는 공정으로 재설계에 비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스프는 당시 전쟁 중도 아니었고 수익이 크게 날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버의 영혼의 듀오이자 바스프와 이게파벤의 수장인 카를 보슈는 하버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고민한 끝에 질산 생산 준비를 합니다. 이 둘은 독일의 멸망을 막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암모니아 합성법과 공장 설립 기술을 공개하고 공유해서 암모니아의 시대는 끝나지만 하버 보슈법은 이어집니다. 고압에서의 화학 반응이 가능한 설비를 설계한 시점부터
높은 압력을 이용할 수 있는 화학 반응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초 모든 전문가가 전 세계의 원유가 곧 고갈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예측대로라면 1930년대는 원유가 바닥나니 가솔린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기계가 멈추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거대 유전이 몇 개 더 발견되어서 원유 고갈설은 해소되지만 당시의 바스프는 가솔린에서 미래의 부를 발견합니다.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 베르기우스는 1913년 석탄을 이용해 가솔린을 만드는 합성법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450도 정도의 높은 온도와 200기압에 달하는 고압이 필요했으며 수소 기체의 확보와 주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은 암모니아 합성에서 이미 사용되던 것입니다. 보슈는 석탄으로 인공 가솔린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를 하고 결국 성공합니다. 굉장히 짧게 이야기했지만 정부와의 거래, 자동차 광인 히틀러의 투자 결정, 이게 빠르면 기업들 간의 힘싸움 등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긴 합니다. 카를 보슈는 앞서 석탄 액화 공정을 개발한 베르기우스와 함께 193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하버와 보슈는 각자 다른 주제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셈입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 하버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실권을 잡기 전까지만 말입니다. 1933년 4월 7일 히틀러는 독일 정부에서 비아리아인을 축출하는 법령을 시행합니다. 직업공무원 조직보건법이라 불렸으며 6개월 이내 공무원 중 아리아인이 아니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직급이나 재임 기관과 무관하게 퇴직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습니다. 명백한 참전용사이자 패전국임에도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버는 분명 독일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나치 추종자는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 직원의 4분의 1은 유대인이었으며 대부분의 젊은 연구원들은 참전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버에게 남은 일은 이들의 퇴직서에 승인하며 떠나보내는 일만 남아있었고 하버는 고민 끝에 자신이 먼저 모든 직위를 그만두고 독일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버의 인기는 독일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버가 연구소를 그만두자 나치마저 충격받아 당황했을 정도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떠났을 때는 허풍쟁이가 떠나갔다고 무시했지만 하버의 영향력은 독일 모든 학계와 사회, 정치계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보슈도 끝내 나치에 의해 모든 권한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세계적 석학이었던 하버를 영국, 이스라엘 등 국가에서 망명하도록 권유했으며 이를 위한 이동 중에 스위스에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대량 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버가 책임이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치클론 B의 사용은 1942년 이루어졌으며 하버는 이보다 빠른 1934년 세상을 떠나며 보슈는 1940년 사망합니다. 치클론의 개발에 하버의 연구팀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은 전쟁이 아닌 살충제였습니다. 독성물질의 개발이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의 전쟁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프레드 노벨은 인류 최악의 대량 학살 기회를 제공한 폭탄마겠죠. 독일은 과거 전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나치 경례나 하켄크로이츠 등이 독일에서 큰 중범죄로 여전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의 새 명칭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는 프리츠 하버 연구소가 존재합니다. 과거 하버가 담당했던 물리화학 및 전기화학 연구소의 현재 이름입니다. 하버와 보슈의 기념 우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하버와 보슈가 군국주의적인 범죄자이자 대량 학살범이라면 독일에서 이들의 이름이 이미 지워져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오해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려던 극작가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관계나 베토벤과 매독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버에 탄생했던 겨자가스와 같은 독가스는 쓸모가 없을까요? 당연히 쓸모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 미국이 만들었던 비소가 포함된 독가스인 루이사이트와 같이 무기 외에는 그 어떤 쓸모도 없는 화학물질도 있긴 합니다. 겨자가스 중 질소가 사용되는 질소 머스터드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그중 HN2라 불리는 독가스는 머스틴이란 이름으로 최초의 항암 화학요법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의 항암제인 셈이죠. 이처럼 모든 발명은 시간이 흐른 후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모릅니다. 요약입니다. 하버는 화학 무기를 만들고 사용하긴 했는데 국제법을 어긴 건 없어서 전범으로 분류되진 않았습니다. 하버는 독일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했지만 나치 독일을 떠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사망합니다. 하버는 암모니아 합성법을 만들었으며 하버 보슈법은 전 세계 에너지의 1%를 매년 사용하며 그 대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하버에 대한 대부분의 악명은 선동과 날조일 뿐 그는 위대한 화학자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